첫 번째 질문은요, 좀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그냥 돌발 질문입니다. 황운하 청장에게 고래고기란? 아, 고래고기. 제가 고래밥 선물로 많이 받습니다. 고래밥. 최근에. 예, 고래밥이라는 과자 아세요? 고래밥. 근데 이 고래고기는 뭐랄까요? 이제 제가 이 검찰과 질긴 악연의 본격적인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그 이전에도 물론 검찰과의 악연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검찰과 악연이 시작됐고, 이 고래고기 사건으로 시작된 검찰과의 악연이 오늘날 검찰의 묻지마 기소까지 연결된 것 같아요. 고래고기에서 악연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측이 고발한 사건은 즉각 각하됐을 겁니다. 수사할 가치가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1년 6개월을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다가 어떻게 타이밍이 맞고 뭐 다른 또 요인이 겹치고 하면서 청와대 함영수사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사건을 커나가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검찰과의 악연이 없었으면 그때 그 사건이 각하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결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검찰이 그 사건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다가 뭐 다른 요인들하고 좀 이게 그 얘기가 좀 길지만 다른 요인들하고 겹쳐지면서 이 사건이 커진 거죠. 저로 봐서는 고래고기에서 시작된 악연이 결국 이제 검찰이 며칠 전인가 어제 그저께인가 그 묻지마 막무가내식 기소를 하는 그런 그 악연으로 질기게 이어졌다. 그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래밥 선물은 어느 쪽에서 어떤 의미로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 고래고기는 또 많은 그 국민들에게 검찰의 특권과 반칙의 상징이 됐어요.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냐 이거예요.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은 검찰이 특권의식에 젖어 있다. 반칙, 부패를 저지르고도 수사를 안 받는다. 그래서 이 고래고기는 국민들에게 검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덮어버리고 그 여전히 어떤 반칙이나 부패를 저지르는데 아무에게도 수사받지 않고 이런 상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를 응원하는 뜻으로 자, 고래고기 상징의 고래밥, 고래고기를 저한테 선물 줄 수는 없으니까 고래밥을 주면서 힘내라는 뜻이죠. 힘내라. 정의가 이긴다. 진실이 이긴다. 그러니까 불의한 검찰과 끝까지 맞서 싸워라. 그런 이제 격려의 뜻으로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경찰 조직을 위해서 30년간 복무를 해오신 분이고, 그런데 이제 출마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이제 플랜도 있으시고 한데, 무슨 경찰 조직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대통령님의 개인의 출마 소신 이런 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는지?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출마를 안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그 개인으로 볼 때 또 이제 공무단임권이나 피선거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한편은 이 불의한 검찰 공격으로부터 자포자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표 수리가 안 되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검찰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에 맞서 싸우려면 이것은 사표 수리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불의한 권력과 맞서 싸우는 방법으로 출마를 택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출마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출마하고 나면 이렇게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특히 뭐 이른바 울산 사건으로 인해서
보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정부를 공격하는 쪽, 정부에 반대하는 쪽에서 볼 때는 이거는 부정선거다, 선거 부정이다, 이렇게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저는 이 터무니없는 얘기다. 물론 청와대와 그 울산시장 캠프와의 관계는 제가 모르는 바지만 적어도 경찰은 선거 부정이니 이런 쪽하고 전혀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잖아요. 제가 굳이 선거에 안 나간다면 이런 공격을 안 받겠죠. 그리고 선거에 안 나가고도 저는 명예를 지키면서 조직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더 편하고 좀 더 탄탄대로인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검찰의 불이한 공격으로부터 제가 공무단임권, 피선거권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굴복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출마를 결심한 것이지 개인이 정치적인 플랜이 있어서 꼭 출마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조직이 먼저냐 뭐 개인이 먼저냐 하니까 제가 이제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럼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조직 논리에 매몰돼서 조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그 논리에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실해야 될 것은 이 올바른 가치지 조직도 개인도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의 이익을 내세우는 것은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즉 개인의 이기주의, 탐욕 이것을 내세우면 당연히 안 되죠. 특히 정치 참여라는 것은 개인의 탐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공적 가치의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치 구현을 위해서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부당하고 불이한 공격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항하는 수단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누군가는 담당해야 될 공적 가치 헌신의 영역이다. 그러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정치 참여를 결정한 것이고, 조직의 가치가 우선해야 되느냐, 개인의 가치가 우선해야 되느냐, 둘 다 틀린 것 같아요. 그것은 올바른 가치가 우선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꼭 배지를 달아야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는 건지.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데잖아요. 입법의 영역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드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그런 형사사법제도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되는 형사사법제도, 죄를 안 짓고도 불안에 떨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안 생기고, 죄를 안 짓고도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이런 형사사법 그 제도. 그래서 국민들이 백을 안 쓰면, 뭐 센 권력과 줄을 안 대면, 돈 많이 주고 변호사 전관 변호사 사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아무 죄를 안 짓고도 그런 형사사법제도를 반드시 이제 혁파해야 되겠다. 그런 형사사법제도를 저는 일종의 그 앙시eng 레짐이라고 규정합니다. 구체제다. 타파되어야 할 구체제인데 곧 타파될 겁니다. 뭐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그 모순과 부조리가 축적되다 보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너지겠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국회의원 한 명이 그 시기를 당길 수 있고, 또 그 구체제인
그 낡은 형사사법제도가 타파되고 난 이후에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정착되는데 입법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국회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본 것이죠. 국회의원 되신다면 선배 국회의원인 표창원 의원께서 그 이제 같은 가치를 가지고 국회에 입성을 하셨고 이번에는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솔직히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이렇게 목표는 세우고 있지만 내 뜻대로 쉽게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정치의 속성이 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또 김종필 전 총리께서도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로 허업이다, 허업,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이라 이렇게 규정했었거든요. 정치로 세상을 바꾸고 싶지만 사실은 정치로 되는 것이 없더라. 그러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여전히 정치는 누군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좌절감이나 회의감이 들 때마다 그럼 누가 정치를 해? 정치는 누군가 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감이나 열정으로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치의 속성이 허업인 속성이 있고 그 낡은 정치 문화가 저 혼자 힘으로 바꾸겠습니까? 다만 이번에 이제 새로 구성되는 국회가 저같이 생각하는 정치 문화를 한번 바꾸자. 그래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정치 문화를 바꾸자라는 분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더 많이 국회를 구성한다면 그래도 정치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서 허업에서 그래도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좌절감이나 회의감이 들면은 그래서 때려치고 싶을 때는 그러면 누가 할 건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의무감으로 또 열정으로 그걸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출마 결심을 하기 전에 회 의원님이랑 뭐 상의 내지는 대화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출마 결심 전에 상의는 안 했고요. 평소에는 제 후배지만 그 존경할 만한 면이 많이 있는 그 훌륭한 후배로 생각해 왔고, 오래전부터 좀 교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 교분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그래서 오랜 교분을 나눈 사이여서 그래서 뭐 굳이 통화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마음이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으면 아마 표 의원은 해보라고 권유했을 것 같아요. 해보는 게 좋겠다. 참여는 해보되 정치의 속성이 이러이러한 점이 있으니 이것은 알고 참여해라.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불출마 그 입장을 밝히면서 나는 안 하지만 누군가는 나 바톤을 이어받아서 역시 바람직한 정치를 위해서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이제 이거에서 하고 싶으시다. 예,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 피하면 누가 합니까? 전부 다 피하면 그러면 정치를 개인의 탐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사람 때문에 정치가 불신받고 혐오의 대상이 된 거야. 이런 분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죠. 민주당을 택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했잖아요. 경찰 한 5년째 했어요. 경찰 인생에서 일관된
저의 목표는 그 형사사법제도 개혁이었거든요. 그중 범위를 좁히면은 검찰개혁. 이 검찰개혁은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 이걸 타파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기득권 카르텔의 거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검찰 출신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당대표, 원내대표,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었어요. 그 정당에 가서 제가 어떻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20년 전부터 계속 검찰개혁 이슈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약을 제시했어요. 20년 전 DJ 정부 때부터 DJ 노무현 이어서 보수정부 보수정당 10년 동안은 그런 게 없었어요. 검찰개혁 이슈가 사그러들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검찰개혁 이슈 살아났어요. 제가 선택할 정당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뭐 정당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제가 살아온 길, 저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요소 이런 걸 볼 때 그냥 당연한 것이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많은 한국당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검찰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대화가 돼서 합리적인 대화 토론을 해서 그 대안을 모색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도 개혁하고 이런 그 상대로 생각되지 않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확고한 고정된 그 고정관념에 이미 사로잡혀 있고 기득권 의식에 좀 사로잡혀 있다. 그분들과 그 기득권 타파를 위한 기득권 카르텔을 깨기 위한 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건 어렵다. 물론 이제 제가 민주당에 가더라도 결국 상대 당인 자유한국당과 대화, 타협 이런 걸 통해서 상생을 도모하면서 어떤 타협안, 합의안을 만들어내서 때로는 양보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같은 정당에 사는 것과 상대 당을 존중해 주는 사는 건 좀 다르죠. 그래서 그쪽 그 정당을 존중을 할 수 있지만 함께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 의원들이라고 그래서 전부 그 생각이 똑같진 않잖아요. 민주당이 이번 20대 국회 때 검사 출신 의원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요번에 많았죠. 그전에 전혀 없던 건 아니지만 뭐 아주 소수였고 이번에 갑자기 많아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아졌는데 이분들은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또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그 행보를 보여왔어요. 검찰이라고 그래서 예컨대 이문정 검사 같은 분도 있잖아요. 이문정 검사 같은 분 검찰의 내부개혁 거기에서 참 고독하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몸담은 검사 출신 의원님들은 그런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아니라고 좀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정강 정책 뭐 이런 쪽하고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 쪽에 좀 치우친 분들인 거고 그래도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민주당에 와 계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원종건 씨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영입 2호였던 원종건 씨가 이제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전 여자친구로부터 미투 폭로를 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탈당까지 출마 철회를 하고 출마 선언 철회를 하고 탈당까지 한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그 범죄 전문가셨고 수사 전문가셨고 그다음에 치안 전문가시니까 이에 대한 뭐 개인적인 견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지. 우선은 미안하지만 제가 그 사실관계를 잘 모릅니다. 그 사실관계를 알아야 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어요. 사실관계는 잘 모르지만 이른바 데이트 폭력 사례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보도도 자세히 보지 못했고 그냥 제목만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수준이어서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루밍 폭력 또는 데이트 폭력 이런 속성을 가진 그런 이제 폭력이 이루어진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관심 갖고 사랑하기 때문이야. 뭐 이런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폭력을 이제 정당화하도록 그 이제 인식시키고 세뇌시켜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성폭력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물리적인 폭력일 수도 있죠. 아마 그런 일이 이루어졌던 거 아닌가라고 저는 알고 있고 만약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명백한 범죄죠. 범죄이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설사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정치는 공적인 영역이거든요. 정치 참여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이 불거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은 형사처벌 여부는 그 피해자가 판단할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당이 민주당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당원으로서의 어떤 일이었다면 또 당원 일대 일이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당에서 이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전의 일 아닌가요?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에 맡겨야 될 일 아닌가. 그게 정상적인 절차 같습니다. 당선인이 되신다면 이제 가서 상임위를 맡으셔야 돼요. 국회 상임위가 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고 제가 좀 경찰 일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전문성을 살려서 그 행자위나 행안위나 그 법사위를 검찰개혁 이런 검찰개혁 미완의 검찰개혁과제 완수를 해서 법사위 가고 하는 것을 희망은 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은 그 선입견 없이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면은 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잘 모르는 분야 어디도 가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뭐 외교 통일 분야나 좀 범위가 넓긴 한데 경제 분야에 제가 잘 모르고 외교 통일 분야 잘 모르거든요. 경제 분야나 외교 통일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도 제가 좀 국회의원이 뭐 자기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경제 문제나 외교 통일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떤 경찰이었다라고 자부 내지는 혹시 반성을 하시는 지점이 있다면? 비주류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에서 한 번도 주류에 포함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찰에 잘 나가지 않았냐. 지금까지 치안갑이라는 계급까지 올라오고 경찰서장도 하고 뭐 지방경찰청장도 했는데 뭔 비주류란 얘기냐 이렇게 의문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직 전체에서 보면은 그 비주류라고 그래서 다 승진 탈락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비주류도 하나씩 포함해 시켜서 승진시키고 하는데 전 항상 비주류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승진이 늦었어요. 한 번도 그 주류 쪽에 편승해서 잘 나가 보려고 한 적 없이 살아왔고, 그래서 늘 비주류였습니다. 항상 변방이었어요. 항상 변방했었어요. 항상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지방경찰청장이다, 높은 직급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주해 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개혁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주류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항상 제가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공무원 사회에서 주류에 끼어보려고 막 안달하지 않아도, 그래도 저같이 살아도 그래도 소신 꺾지 않고, 그래도 자기 자존심 지켜가면서 살면서도 그래도 우리 세상에 살만하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제가 된 것 같고, 또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부족했거나 반성하시는 이제 그런 지점도 있으십니까? 뭐 조직에서는 뭐 반성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공격하거나 배척하거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더 포용하려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 상사도 비판했고 부하도 비판했고, 그 상사도 마음 아팠을 것이고 부하는 더 마음 아팠을 것이고, 근데 그런 점에서 제가 조금 더 관용, 톨레랑스의 미덕을 조금 더 발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가정에 좀 더 많이 충실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딸이 이제 어리거든요. 딸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제일 아쉽죠. 그 검찰 개혁 논자세요, 대표적인. 경찰은 개혁할 게 없습니까? 우선 그 검찰 개혁이 이번에 일단락은 되었지만 완성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이 되었으니 이제는 경찰 개혁이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경찰 개혁은 검찰 개혁과 무관하게 경찰도 계속 개혁해왔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경찰 개혁이 검찰이 개혁되어서 검찰 개혁이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경찰 개혁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 검찰 개혁도 아직 갈 길이 멀고 경찰 개혁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여기서 경찰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경찰이 이제 공룡화됐다. 비대화됐다. 그리고 검찰은 권한이 약화됐다. 근데 이 논리라면은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검찰이 약해진 것도 없고 경찰이 비대화된 것도 없어요.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 속에 그런 경찰이 좀 권력이 세진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 3가지의 경찰 개혁 방안이 그 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어요. 하나가 자치경찰이죠. 경찰 조직을 분권화시키는 거죠. 또 하나가 수사경찰을 좀 더 전문화시키는 거죠. 이게 국가수사본부 설치예요.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을 좀 더 강화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좀 강화하기 위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이죠. 경찰위원회가 그 완충장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3가지 방안이
추진 중에 있고 이 세 가지 방안은 검찰 개혁과 관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경찰권이 뭐 비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은 동의하지 않아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거는 좀 그 과도한 우려거나 또는 검찰 개혁 반대론자,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이 경찰 비대화의 위험성을 더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검찰 개혁을 막으려고 검찰 개혁하면 경찰이 강해진다라는 그 논리로 검찰 개혁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논리였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대로 남다 보니까 검찰 개혁은 하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경찰이 강해지니까 경찰 개혁 할 일만 남았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근데 그와 관계없이 경찰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경찰 개혁은 이제 더 강도 높게 하면 됩니다. 어제 오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컬러링이 You Raise Me Up 요 곡이더라고요. 노래가. You Raise Me Up 컬러링은 한지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된 것 같아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 안 날 만큼.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가 있었죠. 2016년 지금부터 4년 전인가요? 제가 그때 여기 이곳 경찰대학 교수부장으로 발령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해가 지나면 저는 이제 승진이 완전히 물 건너가는 고참 경무관이었어요. 경찰대학 교수부장 발령이라는 건 곧 승진 탈락을 의미하는 그런 발령이거든요. 경찰청 본청이나 서울경찰청에 근무를 해야 승진이 되는데 경찰대학 교수부장은 이 초임 경무관이나 퇴직 임박 경무관이나 둘 중에 한 명이 가는 자리예요. 지금 저는 그때 퇴직 임박으로 온 거죠. 좀 허탈하더라고요. 일 자체는 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한 일이지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경찰 생활이 이어지지 못하고 퇴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착잡한 심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희망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뭐 음악도 듣고 싶고 뭐 책도 읽고 싶고 이랬거든요. 그때 이제 동영상 많이 돌아다니는 그 You Raise Me Up 그 길거리 성악가가 You Raise Me Up 부른 그 동영상이었어요. 이제 길거리 성악가인데 You Raise Me Up 그 부르면서 이제 그 한 사람 두 사람 모여 들어가지고 그 사람 그 모자에다가 이제 동전 던져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힘을 얻어서 그래서 더 활동을 잘 하게 됐다 이런 그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당신이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그 메시지가 항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그런 메시지를 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노래도 좋고요. 가사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때 했으니까 몇 년 됐습니까? 4년 됐네. 이번에 대전 중구에서 득표율은 어느 정도로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모르죠. 선거 처음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선거 처음 해보니까 모르지만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한다면 50% 이상의 득표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